한국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중국의 정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 현장에 충격을 받은 교사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학 박사 과정을 마친 앨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인 친구의 초청으로 중국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친구 왕취유는 일전에 미국의 파티에서 만난 친구인데 저와 SNS를 교환한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이죠. 아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던 저에게는 아시아 친구가 필요했고 중국인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여행을 끝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중국의 고등학교 모습도 궁금했고 그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니 중국에 한번 와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으로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왕취유의 도움을 받는다면 꽤나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몇 해 전 가족여행으로 한국은 가보았기 때문에 아시아를 혼자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좋았고 저희 부모님도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솔직히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왕취유의 제안도 너무 솔깃했죠.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미국의 파티에서 잠시라도 본 사이이니 무언가 통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왕취유만 믿고 중국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올 줄 알았던 왕취유는 마중을 나오지 않았고 혼자 왕취유가 지내는 집을 찾아가야만 했죠. 조금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 동네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사줄 것이며 자신의 집에서 묵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마움을 생각하며 왕취유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나오는 동네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낙후된 모습은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눈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군데군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먼지가 심하게 날렸고 길가에는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승하차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했어요. 한 승객은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내던지기까지 했죠. 또 어떤 이는 옆자리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소리를 질러 버스 안의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리는 정거장에서 간식 같은 것을 파는 상인들도 보였는데 위생 상태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보였어요. 상인들은 돈을 만진 손으로 바로 음식을 건네주곤 했고 거기서 나는 냄새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나 작은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는 모습은 저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취유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좁고 어지러운 골목길과 허름한 건물들, 그리고 거리마다 넘쳐나는 소음과 혼잡함은 제가 기대했던 현대적이고 활기찬 아시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처음엔 그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환경이 저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오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취유의 집은 외관상 평범했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했고 온 집안에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약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의 도움으로 중국에 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곳에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왕취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일부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장판은 낡아서 곳곳이 들떠 있었고 몇몇 부분은 이미 벗겨져 마룻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집이라는 공간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왕취유가 자신의 집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무심히 말했을 때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외부에 있는 건물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직접 본 후 제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용 화장실은 한눈에 봐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세면대는 없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기는 푸세식으로 되어 있었고 위생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바닥은 늘 축축했고 곳곳에 무릉덩이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는 점이었어요. 샤워 부스조차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위생을 해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경은 저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왕취유는 이런 환경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왕취유를 따라 그의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학교의 모습을 직접 보며 중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학교의 외관은 낡고 퇴색된 모습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들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운동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자갈 바닥이었고 일부 구석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의 입구는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시설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교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그 낙후된 환경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오래되어 삐걱거리고 군데군데 낡아서 일부는 테이프로 대충 붙여져 있었습니다. 칠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칠이 벗겨져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천장은 곳곳이 금이 가거나 물이 새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실 전체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가 탁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들 역시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사용하는 화장실은 제가 전날 본 공용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도 변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고 악취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학생들의 모습은 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런 환경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저로서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있었고 칠판에 적힌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활기찬 배움의 열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하루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시설 속에서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왕취유는 제게 수업 중 하나를 맡아 미국에서 보는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미국인이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대한 시각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제가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업에서 저는 중국, 일본, 한국이라는 세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 솔직한 인상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면모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가장 열정을 다한 부분은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여행으로 다녀왔던 한국은 저에게 너무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나라였고, 이는 제가 중국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특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서울의 모습과 최첨단 기술이 일상 속에 녹아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공장소의 철저한 위생 관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의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끈기 있는지 강조했죠. 그리고 저는 중국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노력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통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중국 또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이곳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교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치유를 비롯한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몇몇 학생들은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제가 무언가 실수를 했나 싶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았지만 곧이어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깨끗하다니 웃기는군. 중국을 우습게 보는 건가?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왕치유도 제 이야기에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곤란해 보였습니다. 그는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학생들 중 몇몇은 이미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인이 우리를 깔보는군요. 중국이 왜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다른 학생들도 제 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미국인들은 항상 중국을 얕잡아 보지. 우리는 한국보다 훨씬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 오지도 말지 그랬어.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었지만 그 메시지가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자리에 서서 당황한 채로 학생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왕치유가 수업을 마치려 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나라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80년대 같은 모습이에요. 겨우 몇 개의 현대적인 건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발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혀를 차며 저를 향해 냉소적으로 말했죠.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이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거기선 물을 그냥 사 마셔야 한다고요. 이게 선진국 맞습니까? 우리 중국처럼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저를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도 없죠.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은 자유롭게 인터넷도 못 쓰는 후진국인데 도대체 왜 우리 중국이랑 비교를 하나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긴 합니까?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기술과 발전 면에서 한국을 훨씬 앞선다고 믿고 있었고 제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다른 면모를 설명하려 해도 이미 학생들은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왕치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저의 말은 쉽게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말과 태도에 저도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는 그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했던 걸까 스스로 반문했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그저 과도한 자존심과 편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저 자신을 비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 보여서 정확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노려보며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돗물이 부족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오히려 수돗물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철저히 관리됩니다. 하지만 정수된 물을 선호하는 문화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판단 아닐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죠. 오지 기술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IT 인프라와 기술 혁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 없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교실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끈기와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중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단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중국 기술의 아류에 불과해요. 그들이 만든 것 중에 정말 독창적인 게 뭐가 있나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말은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중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반응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그저 중국 기술을 따라 한 나라였다면 지금처럼 글로벌 IT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의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아류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제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역사는 뭐죠?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도 다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죠. 한국 역사는 본질적으로 중국 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점점 격해졌고 그들은 한국이 중국 문명에 종속된 역사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 미리 공부해 두었기에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의 편견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국과 긴밀한 교류를 했지만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중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당나라와 같은 강대국에 맞서 싸웠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문화를 지키며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선 왕조는 무려 500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한 나라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죠. 또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문화를 꽃피우며 독립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이런 역사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박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논리적인 설명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한 나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를 자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업이 끝나가던 찰나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과서를 펼쳐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백제와 신라 역시 중국 문명권의 일부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자신감에 찬 태도에 저는 놀라움과 함께 불쾌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과서의 내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저에게 보여주었고 그 페이지에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동북지방을 다스렸던 지방 정권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그 문화와 정치는 모두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 역시 중국 왕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 종속적인 국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왜곡한 서술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읽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공식적인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런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교과서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건 우리가 배운 역사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한국의 역사는 그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만든 허구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세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은 중국의 시각에서 본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그와 다릅니다. 고구려는 독립적인 국가로 중국과 전쟁을 벌이며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가 당나라와 맞서 싸운 안시성 전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지방 정권이 아니라 강력한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제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적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고구려의 벽화, 신라의 황금 유물, 백제의 정교한 건축 기술 등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역사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의 현실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교과서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죠. 지금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과 국방,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학생들의 시선을 잡으려 노력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애플 아이폰에도 한국에서 제조한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학생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제가 말한 내용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 기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라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하며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대공 방어 시스템, 잠수함, 미사일 기술 등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방기술 발전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과학기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누리호라는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주산업에서도 자립적인 기술을 갖췄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체 우주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몇몇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기술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의 제약 기업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정밀 의료, 바이오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학생은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는 조금 다른 분야지만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를 사로잡았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도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단순히 과거의 왜곡된 시각에 머무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저는 왕치유의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실을 나서자마자 학생들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 있었고 왕치유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건 알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 그때 중국을 폄하한 것 같아.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좀 불편했어. 저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왕치유는 그저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중국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불쾌함이 치밀어 올라갔습니다. 그건 아니야, 왕치유. 내가 중국을 폄하한 게 아니야. 난 그냥 한국이 이룬 성과들을 이야기한 것뿐이야. 중국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중국을 존중하고 있지만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 왕치유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리 중국은 그만큼 발전했는데 너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왕추유. 한국은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그걸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성과는 충분히 대단하고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게 왜 불편한지 모르겠어. 왕치유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80년대 모습을 닮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우리는 수돗물도 없고 인터넷도 없다는 말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우리가 발전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어?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야, 왕추유.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야. 기술도 국방도 과학도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한국을 평가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돼. 왕추유는 저의 반응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나라야. 우리는 중국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어. 그건 틀린 말이야, 왕추유.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내가 말하는 중국이 훨씬 나은 나라는 이미 옛날 얘기야.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는 걸 내가 이해해야 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대화가 격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왕치유가 말하는 중국의 입장,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고 그걸 끝까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 밖으로 나갔고 왕치유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친구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의 대화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고 결국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싫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중국을 혼자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왕치유와의 갈등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중국의 모습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여행 중에도 그곳의 낙후된 환경, 불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의 불편함이 나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기분이었고 저는 하루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중국의 도시와 사람들은 그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었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아시아의 발전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대신 처참한 현실만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다고 결심하며 저는 그 누구와도 더 이상 소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심지어 배탈까지 나면서 너무 고생을 했고 그나마 다행히 잠시 지나긴 했지만 중국에서의 나날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만드는 음식을 보면 위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냄새가 나고 재료나 조리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걸 먹고 나면 배탈이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도 심각했어요. 공용 화장실은 그냥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바닥은 더럽고 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행이라기보다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상했던 여행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과거 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것이 편리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세심하게 신경 쓰여 있었고 그때의 편안함과 기쁨은 중국에서의 불편함과 혼란에 비하면 정말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정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안락함이 그리워졌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다음 여행은
무조건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도 사라졌고 그곳의 현실을 직접 겪은 후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 편리함, 그리고 모든 것이 세심하게 신경 써진 환경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위생 상태나 시설도 훨씬 나았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제 여행 목록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만큼 매력적인 여행지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라고 하던데요. 여기 가난한 한국에서 돈을 실컷 쓰겠다던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한국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리츠치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사실 미국에 올 때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학을 워낙 좋아했고 과학만을 공부했기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나라였고 중국처럼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척 가난하고 빈민들이 많아서 사회 질서에 큰 혼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미국에 와서 중국에서 하던 행동을 하다가 벌금을 낸 적도 있고 상당히 당황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의 생활에 꽤나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미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게 되었고 전기공학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등 최첨단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도 중국에서는 전혀 모르던 것들이라 새롭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교수님께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전기기술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말씀이었죠. 한국은 2차 전지 배터리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하는 나라이고 또한 최근에는 초전도체까지 구현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요.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로 전기적 손실이나 열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달시킬 물체죠.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발열이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발열 또한 없애버릴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 구현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적어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중국에게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이니까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한국은 발전소가 없어서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이고 항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 탈출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서 절대 그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교수님은 계속 한국이 미래에 미국을 뛰어넘을 나라라는 말과 한국에게 잘 보여야 과학자가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교수님께 질문을 폭격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교수님, 저는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살던 학생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를 속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고 중국의 식량 원조를 받아야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한국인들은 휴대폰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전화가 없는 집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인터넷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처럼 음악도 편하게 못 듣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초전도체를 구현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초전도체는 세계 최강국인 중국에서도 구현하지 못하는 신비의 기술이라고 배웠고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저는 흥분되어 그동안 공부한 영어를 겨우 사용하며
길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이 말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사우스 코리아를 말씀드린 것이고 한국은 세계 최강국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곳을 처럼 들었고 한국은 전부 같은 한국이라는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말하는 한국은 남한을 가리키는 말이며 남한은 동북아 최고의 선진국이자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첨단 반도체, 전기, 조선, 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을 부러워하고 있죠. 한국이 이루어놓은 성과들은 21세기에 전부 인류를 위한 거대한 기술들입니다. 미국에서도 감히 쫓아가지 못하는 분야가 수두룩 빽빽하죠.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빼내서 그걸로 기술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한국의 기술보다 중국의 기술이 낫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중국의 기술보다 한국의 기술이 낫다는 말은 20평생 처음 듣는 기괴한 말이라고 판단이 되어 도저히 그 강의를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은 누가 보아도 세계 최고의 최첨단 국가이고 중국의 상해는 미국의 뉴욕보다도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중국인을 자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물가도 엄청 비싸고 워낙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의 시설도 다릅니다. 도시의 외형도 전부 깨끗하고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세련된 모습이죠. 심지어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10년이 넘은 차는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고 왜 과학기술 강국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스마트폰에 능숙하죠. 중국 학생은 반드시 한국에 다녀와 보세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보지 않아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데 막상 가보면 저처럼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수업을 듣다가 뛰쳐나와서 다른 중국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마침 주변에 한국에 가서 돈을 실컷 쓸 수 있다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밍메이는 올해 미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던 바로 그 친구였죠. 저희는 카페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친구가 가는 여행에 따라가겠다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밍메이는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 들르는 김에 가면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방학 때 밍메이를 따라서 한국 여행을 하게 된다면 실컷 돈을 써도 부자처럼 놀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믿게 되었죠. 경제학을 전공하는 밍메이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국 주변국 중에서 가장 잘 살게 된 나라이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면 큰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밍메이와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교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밍메이는 한국 여행에 대해 너무 신나 있었고 그녀의 설득력 있는 말솜씨 덕분에 저도 점점 흥미가 생기더군요. 밍메이는 제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상세한 계획까지 세워두었더라고요. 리쯔치, 우린 서울이라는 도시로 갈 거야. 그곳에는 한국의 수도가 있어. 정말 아름답고 즐길 거리가 많다고 들었어. 특히 명동이라는 곳은 쇼핑 천국이라더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그렇게까지 발전했다고?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쇼핑 천국이 있어? 밍메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라서 그래. 물가가 중국보다 낮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기분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서 보면 알 거야. 우린 점점 여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호텔 선정, 맛집 리스트까지 밍메이가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밍메이와 함께라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밍메이의 조언대로 한국에서는 추위가 심하다며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두툼한 코트를 챙겼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과학 잡지와 전공 서적도 몇 권 넣었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한 한국의 전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알아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출발 당일 저는 공항에서 밍메이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활짝 웃는 얼굴로 공항 카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리츠치 준비됐어?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녀는 제게 손을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티켓을 확인하고 수속 절차를 마친 뒤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공항의 북적거림 속에서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정말 한국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니 밍메이가 창가 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한껏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밍메이, 그렇게 신나는 거 보니까 너 정말 한국을 많이 기대하고 있나 보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곧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한국은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곳일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밍메이와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으며 공기 중에 뭔가 생소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츠치,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 봐봐, 공항부터 다르잖아. 밍메이가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항이 깨끗하다고 나라 전체가 부자라는 뜻은 아니겠지. 우린 짐을 찾고 간단히 공항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밍메이가 미리 조사했던 대로 원화를 손에 쥐고 나니 이제 정말 한국 땅에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부러 기내식을 먹지 않았던 터라 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죠. 밍메이가 열심히 찾아낸 유명한 한식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음식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특히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비빔밥은 꼭 먹어봐야 해. 저렴하게 푸짐한 한상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실내는 꽤나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죠. 밍메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메뉴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리츠치,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불고기가 한 접시에 3만 원인데 200위안 정도나 하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미국에서도 비싼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가격 아닌가? 분명 물가가 싸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음식점에 들어온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밍메이와 저는 계속해서 이 가격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밍메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걸까? 아니면 여기가 특별히 비싼 곳인 건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우린 배를 채운 후 가까운 카페로 향했습니다. 밍메이는 디저트를 주문하며 다시 한번 물가를 확인했는데 작은 조각 케이크와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고민에 빠진 밍메이가 말했습니다. 리츠치,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국은 물가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교수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한국이 진짜 부자 나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완전히 틀렸던 건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분위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커피나 디저트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가난한 나라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밍메이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 정도로 물가가 비싸다면 우리 돈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여행 계획을 다시 짜야 할지도 몰라.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이곳은 분명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밍메이와 저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앞에 두고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도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밍메이는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리츠치, 분명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해. 한국 물가가 이렇게 비싸다고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어. 그녀는 다급한 손놀림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며 한국의 물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밍메이는 중국의 여러 여행 블로그와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검색하던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들 한국 물가가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거나 비슷하다고만 나와 있어. 음식점에서 한 끼 먹는데 보통 30위안에서 50위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지? 저도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엔 김치찌개 같은 전통 음식이 20위안에서 30위안 정도면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 우리가 방금 먹은 불고기는 대체 왜 그렇게 비쌌던 거야? 밍메이는 또 다른 사이트를 열어 다양한 여행객들의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면서 가성비 좋은 음식과 합리적인 숙소가 많다고 하잖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위안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 저는 다소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100위안 넘게 써버렸어. 이러다가는 돈이 금방 바닥날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비싼 동네를 선택한 건가? 밍메이는 다시 한번 검색 결과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식당들이 관광객 대상으로 일부러 비싼 가격을 붙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정보가 완전히 오래된 정보인 건지도 모르겠어. 저희는 계속해서 중국의 여러 블로그와 사이트를 찾아보며 비교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비싸다고 말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합리적인 물가, 중국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만 있었고 한국은 가난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밍메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리츠치, 내가 보기엔 이건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사람들이 한국이 싸다고 한 건 지방 도시나 소규모 음식점 기준이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온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 큰 대도시라서 물가가 다를 수도 있어. 저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말했던 부유한 나라라는 표현과 밍메이가 말했던 가난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생각에 그냥 검색만 믿지 말고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제안하자 밍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의 첫날부터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가난한 나라가 맞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다른 곳인지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밍메이와 저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밍메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한국이야.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가고 있어. 조금만 용돈 더 보내줄 수 있어? 밍메이는 통화 내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반대편에서 들리는 그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한국이 무슨 돈이 많이 드는 나라라고 그래? 내가 지금 돈을 헤프게 쓰고 있는 거 아니니? 거긴 가난한 나라라며. 내가 제대로 계산을 못한 것 같으니 지금 있는 돈으로 잘 쓰고 다녀. 더 보내줄 수는 없어. 밍메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에 짜증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한국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셔. 저도 한숨을 쉬며 저희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음식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조금만 더 용돈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찌치야, 한국은 원래 가난하고 물가가 싼 나라야. 내가 계획 없이 막 쓴 건 아니니? 용돈은 이미 충분히 줬잖아. 한국에서 무슨 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알아서 잘 써라. 저는 답장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밍메이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싸다는 말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준비해 왔어야 했는데 제가 말하자 밍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옛날 기준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시는 걸 보니 답답하네. 그런데 저는 길을 걷다가 저는 갑자기 무언가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봤지만 평소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화장품 지갑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누군가가 훔쳐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겠지 하며 자신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지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밍메이 화장품 지갑이 없어졌어. 저는 급하게 밍메이에게 말하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갑은 없었고 가방 속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놓고 온 건 아니겠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켠에서 희망을 품고 테이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놓고 갔을까? 생각하며 테이블 옆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확인해본 결과 한 고객님이 발견하고 직원에게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지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이었다면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몇 주 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게 되었는데 한국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갑을 찾은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분위기와 문화를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한국은 정말로 예전의 생각들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덕분에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력한 산업 국가로 성장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초전도체 같은 혁신적인 분야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야. 밍메이와 저는 걸어가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에 조금은 뿌듯해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 독창적인 기술력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면 그만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여러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점점 피곤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주변에는 곧바로 몇 명이 달려들어 상황을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어보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다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 순간 여러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는 빠르게 여성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구급차 부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쓰러진 여성을 지지해주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그들의 빠른 반응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돕는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누군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망설임 없이 여러 사람이 바로 나서서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바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다르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배려에서 한국만큼 뛰어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작은 사건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신뢰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이 훨씬 뛰어난 사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나라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며 한국 사회의 진정성과 배려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본 한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공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대단했고, 그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든 편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은 자리 양보도 잘하고 모두가 조용히 대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길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양한 음식도 먹어봤는데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마친 후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한국은 확실히 다른 점에서 훨씬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시설과 시민의식에서 차이가 나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 간의 배려와 질서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비교해보니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었는데 중국으로 돌아오니 거리가 지저분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지하철에서는 밀치는 일이 일상적이었죠. 사람들 간의 배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자리 양보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일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넘어지면 대부분 지나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을 자주 봤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죠. 또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상황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이런 모습들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비교할 때 정말 불편하고 어지러운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의 차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중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은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자리는 안 돼. 라고 말하며 저를 쫓아내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자리를 바꾸라고만 하더군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식당의 서비스나 태도에서 예의가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는 더 불쾌한 경험도 했어요.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밀쳤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몸을 밀고 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 간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게 중국에서 일상적인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을 배려하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중국 사회가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질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그 점에서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물가였습니다. 확실히 물가는 한국보다 10배는 저렴했지만 그 수준이 한국의 물가보다 100배는 훨씬 아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거나 일상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낮았지만 그만큼 품질도 크게 차이가 나더군요. 중국의 음식은 저렴하지만 맛이나 신선도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그만큼 품질과 서비스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가격이 낮아도 결국 그 수준에 맞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물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가격에 비해 서비스나 품질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람들의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뛰어난 차이를 보였고 물가가 비싸더라도 그만큼 품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가는 저렴하지만 그에 맞는 생활 수준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던 저는 중국에 돌아오니 뭔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활 수준 그리고 시민의식에서 큰 차이를 느꼈기 때문인지 중국에 돌아와서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배려 부족 그리고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점들이 더욱 눈에 띄었죠. 길을 걷다 보면 밀치는 사람들이 많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양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지나쳐버리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배려나 예의가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또 식당에서의 서비스나 공공시설의 관리 상태도 큰 차이를 보였어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가가 훨씬 저렴하고 그 점에서는 매력적이었지만 생활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은 그 가격에 맞는 만큼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답답함을 더 느끼게 되었죠. 이런 차이들 때문에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고 마음속 깊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경험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미국에 갈 때 그 해방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무언가 살기 힘든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서 저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공공질서가 잘 지켜져서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늘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공공시설이 엉망인 상태였으며 사람들은 밀치고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 답답한 사회를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시민의식이나 질서, 편안함이 그리웠고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더없이 기쁘고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고 이제는 미국에서 다시 그런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불편함과 답답함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인으로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에서 느껴진 무례함과 배려 부족이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사회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무관심이나 무례한 행동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자리 양보를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의가 부족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다 보니 그 영향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던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인들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고 솔직히 제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정말 한국인인 척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시민의식과 질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겪는 불편함과 무례함을 극복할 방법은 없었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쾌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는
중국인이라는 태그를 떼고 한국인인 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살 것이고 아무래도 그 나라는 한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한국에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